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총선은 매번 한일전으로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한일전으로 치렀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그 관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그 과정에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도 떠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그 의심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위대를 거의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자체 그들의 헌법도 반대하는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찬성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쯤 되면은 거의 지금도 역시 한일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 사라졌나 싶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고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주제도 많습니다.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건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자위대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발끈하고 나서는 걸까요?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최근에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은 유전이 된다. 대를 이어서 세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정진석 의원의 할아버지에 대한 그 폭로 발언은 심각하게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신기하죠. 자, 그런 가운데 예전에 제가 2017년 겨울에 그때가 아마 2017년 겨울 그리고 2018년 그때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정확한 방송 날짜는 2018년 7월, 8월, 9월 그 경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인물 분석을 하다가 예전에 항일 운동을 하다가 25살의 나이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이재명 독립운동가. 그런데 이재명 독립운동가와 이재명 국회의원의 젊은 시절이 너무나 쌍둥이처럼 닮았더라.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매우 많이 비슷합니다. 같은 이씨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혹시 이재명 독립운동가가 죽기 전 했던 말, 그게 현실이 된 걸까요? 지금 죽지만은 나중에 수많은 이재명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겠다. 마치 그 유언이 실현되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항일운동의 역사관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환생한 것처럼 생긴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총선은 한일전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을 좀 확신하고 있고 또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끓어 오릅니다. 자, 더 탐사 시민언론은 꾸준히 천공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3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상당히 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연코 제가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채널 2개가 있는데 바로 뉴스타파와 더 탐사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시사타파라는 참 이상한 채널이 있는데요. 그냥 슈퍼챗 별풍선 BJ 방송이라고 해두죠. 어디 가나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나저나 짝퉁 방송은 짝퉁들에게나 이제 몰아주고요. 더 탐사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그 시발점은요, 천공,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3자 간의 확실한 이 관계를 입증할 만한 물증,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갈 수가 있죠. 즉 탄핵으로 간다 그 얘기죠. 대통령 직무 정지는 물론이고, 그리고 당시 또 외교 부분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집값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간단합니다. 경제가 동결되기 때문에 돈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때는 왜 부동산이 올라가느냐? 돈이 들기 때문이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 돈이 집 사는데 쓰이는 거죠. 근데 윤석열 때 되니까 경제가 폐색이 길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돈이 시중에 나올 리가 없죠. 지갑은 닫히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소득 하위 60% 이것과 집값 떨어지는 것은 참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60%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 희망이 보일 테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 하위 60%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교도 관심 없고요, 정치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민 입장에서는 집값 떨어지는구나,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렇게도 착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죠. 집값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월급은 오를 길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경색되면서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다가오는 총선은 다시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플러스 윤석열 탄핵입니다. 외교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물가는 불안정하고 주머니는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지갑도 얇아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은 무역회사들이 쾌재를 불러야 되는데 무역회사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경색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탄탄해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그리고 천재적이진 않더라도 좀 영리하고 똑똑한 그런 국정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외교에서 무너지니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자, 미국 바이든이나 국회의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면서 괜찮다, 이해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너 한번 봐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아킬레스 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과 바이든이 만났을 때 과연 윤석열은 바이든을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더욱더 저자세로 갈 겁니다. 심지어는 한미 외교 관계도 한국은 더욱더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빌미를 준 거죠.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빚진 거는 갚아야 되겠죠. 미국의 오래된 그 외교 전술은 항상 빚과 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올리면 톡톡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응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국정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합리적인 물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외교를 완전히 망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망쳤죠. 그리고 망가지게 만들고 있죠. 외교부 장관도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외교부 내에서도 어느 누구도
찍소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무능을 떠나서요, 멍청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죠.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정당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정치 판세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정치 판세를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읽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는 뼛속까지 일본 친일 종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훈의 그 반일 종족주의가 있다 한다면 반사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친일 종족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일 종족이 있다 한다면 친일 종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일을 외치는 종족이다. 즉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은 두 가지 종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어쩌면 세 가지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는 무관심 종자, 두 번째는 반일 종족, 세 번째는 친일 종족이 있는 거죠. 바로 정진석이나 나경원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국민의힘, 즉 대한민국의 힘인지 일본 국민의 힘인지, 저는 왠지 일본 국민의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종류, 이 두 가지 종족의 충돌, 이게 바로 진영 선동 정치의 또 시발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친일 종족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6년 혼혈아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지금도 계속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애들 입에서 친일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은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친일 종족을 상대로 정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일본을 두둔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가 내려가는데 뭔 헛소리냐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해도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지역구에 따라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편향된 걸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도 이승만 박정희 시대 때 지역 차별주의적인 경제정책으로 지역별로 국민들이 종류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분포가 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은 무엇일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 역사관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심의 자유 영역이죠. 표현하지 않은 한, 또 표현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해석은 다양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친일 서간을 지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영역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법개혁입니다. 보통 사법개혁하면 뭘 떠오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각급 법원장 국민투표로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중앙 통제적인 사법 시스템이 지방 분권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국민투표에서 선출된 법원장은 어느 정도의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사법기관이 정치색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있냐? 없습니다. 법원장이 정치색을 가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도 정치 밑에 있는 겁니다. 헌법 밑에 정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헌법을 만들었고 정치가 입법기관, 사법기관, 헌법기관 다 만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치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급 법원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법제도가 시스템이 심판의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각 해석이 달리 나올 겁니다. 그 다양성, 사법 시스템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이죠.